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62%를 득표하며 막판 추격에 나섰지만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50.29%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화천대유 임원 대부분이 50억 원 이상의 성과급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정무회계사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내용이 빠진 것인지 단독 보도합니다. 수십 채 빌라에 갭 투기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의 3명 중 2명은 2030 젊은 세입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이 인천 소청도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4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하며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선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낙연 후보가 62.3%를 얻어 28.3%를 획득한 이재명 후보를 2배 넘게 앞섰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대선 본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네, 서울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3차 슈퍼위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득표했죠. 이제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직행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 발표된 서울 지역 경선에서도 51.45%를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30만 명 규모의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62.37%로 약진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28.30%로 2위에 그쳤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합산 71만 9,905표를 얻었는데요. 누적 득표율 50.29%로 과반을 기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최종 39.14%로 2위, 추미애 후보가 9.01%, 박용진 후보가 1.55%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낙연 후보는 불안한 후보론을 내세우며 결선 투표를 통한 역전을 노렸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이변 없이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성남시장을 사퇴한 후에 집값 폭등으로 민간의 몫이 늘어난 걸 저의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사에 민주당의 운명도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자, 어제 경기 지역 경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방송 촬영까지 등장을 했는데 양측 지지자 간의 충돌 오늘은 없었습니까? 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지지자들은 빗속에서도 경선장 밖에 텐트를 치고 장외 응원전을 펼쳤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어제 등장했던 형수 욕설 방송 차량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진짜 민주주의 주민이란 이름으로 성남시청 압수수색하라, 압승이 곧 압송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구속 상황까지 언급하는 등 경선 과정에 이른바 명락대전이 극심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정견 발표에서 용광로 원팀을 통한 본선 승리를 다짐했고 송영길 대표도 함께 뛴 모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원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서울 경선 현장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0여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 정치 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면서 언제나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정치부 김보건 기자와 이번 경선 의미를 짚어보고 경선 이후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예. 자, 지금 이재명 후보 이제 최종 수락 연설 잠깐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50.29%로 누적 투표율 과반을 넘길 것이다라는 예측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3차 선거인단 투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더블 스코어 차로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장동 의혹의 여파가 아니겠냐, 이런 분석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경선 전에는 사실상 승패가 갈렸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낙연 후보는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도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당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우리 안에 원정주의와 결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일반 국민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7대 28.3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이낙연 후보의 호소가 일부 통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58.17%, 이낙연 후보가 33%대를 기록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대반전이 벌어진 겁니다. 대반전이다.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캠프 내부에 회의가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그 원팀에 대한 메시지도 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낙연 캠프 인사들에게 이번 경선 결과 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대부분 난색을 표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한 11월 말쯤에야 진짜 후보가 정해지지 않겠냐 이런 말들도 했고요. 네. 후보 교체까지 염두에 둔다는 발언이죠.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차라리 야당 후보를 찍겠다 이런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캠프 일각에서도 분당, 또 탈당 이런 말까지 언급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앞으로 이제 당내 상황에 여러 가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실제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 경선 불복을 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늘 결과를 보고 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네.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중도 사퇴한 정세균 그리고 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이 무효로 처리한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두 후보가 획득한 2만 8천 표를 앞서서 무효표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이게 분모에서 총 투표 수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다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49.3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앞서 이낙연 캠프의 박광원 총괄본부장은 이 가처분 신청, 이런 법적 조치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오늘 방송 직전에 캠프에 연락을 해보니까 실제로 긴급 당무의 소집 그리고 또 법적 대응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당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김보건 기자 설명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당내에서 빠르게 원팀으로 이게 재편이 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일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친문 지지층에서 영향력이 강한 유 이사장은 최근에 이사장직 연임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와도 유 이사장이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로 알려져 있죠. 이해찬 전 대표도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를 후방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이낙연 후보 측과의 중재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건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2차 컷오프 발표 직후 원팀 정신을 두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홍 후보가 윤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선 이재명 후보와 묶어 범죄 공동체라고 비난했는데
윤 후보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대사를 인용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품격 있게 경쟁하자고 맞받았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제 대구를 찾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범죄 공동체라며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윤 후보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고발 사주 의혹과 가족 관련 루머를 토대로 범죄자란 단전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런 범죄 공동체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따르겠습니까? 범죄자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홍 후보는 앞서도 경쟁 후보를 향한 거친 표현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하던 아니냐. 그렇다고 저 팰 수도 없고. 윤 후보 측은 이에 이성을 상실한 듯 막말을 한다. 막말병은 불치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와 입부터 세탁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도 직접 SNS에 착잡하다고 글을 올리고 품격 있게 경쟁하자고 했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 속 대사를 인용해 우리 깐부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홍 후보의 막말을 강하게 성토한 캠프의 대응에도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홍 후보는 윤 후보 측이 경선 1위를 주장하고 있다면 깐부는 동지를 음해하지 않는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오간돈의 규모를 들을 때마다 상상을 초월한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죠. 화천대유 임원들의 성과급 규모도 보시죠. 저희 TV조선의 취재 결과 화천대유 임원들은 대부분 50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0억 성과급을 챙긴 화천대유 대표 이모 씨뿐만 아니라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도 40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고 모 전무는 7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임직원들의 성과급 계약서를 확보하고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됐던 화천대유. 그런데 이 회사 임원 상당수가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화천대유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모 부회장이 120억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근무한 한 임원은 70억 원대 성과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도 40억 원 성과급을 받기로 했다고 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최 부회장은 시의장으로 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밖에 화천대유는 임직원을 상대로 기본 퇴직금 5억 원에 수십억 원의 퇴직금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이와 관련해 성과급 금액은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화천대유 관련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중요한 수사 단초가 정모회계사의 녹취록입니다. 여기에는 사업 관련 인물들의 정관계 로비 자금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 측은 정작 정 회계사가 로비 자금 20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백연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조작되고 편집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 회계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녹취록 원본에는 정모 회계사가 고위 공직자에게 200억 원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줘야 할 고위 공직자가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로비 자금으로 거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낸 녹취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일방에 유리하도록 편집, 누락됐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김만배 씨를 처음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 측은 녹취록 조작 주장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내일 소환되는 김만배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러한 주장을 한 이 정모 변호사와 차명 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정모 변호사가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15시간 넘게 조사받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정 씨는 검찰에 20쪽 분량의 자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고 김만배 씨에게 차명으로 맡겨놨다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동안 천화동인 1호는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1,200억 원대 배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 일부가 로비나 정치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정 변호사와 함께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군지 캐물었습니다. 자술서 관련해서 오늘 또 조사하실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있으면서 화천대유가 민간 사업자로 결정되는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정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김만배 씨의 대질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이 감소세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백신 접종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1차 접종자 수는 4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성인의 2차 접종 완료율은 70%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수요일 일상회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드 코로나 준비에 본격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유하면서도 늘고 있는 이상 반응 호소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성토도 이어집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고 골수이식까지 받은 김근아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병 중에 어렵게 국감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유는 피해만 입은 채 잊혀질까 두려워서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가족의 절절한 호소도 이어집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상태가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연 연관성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백신 1차 접종률은 77.7%로 4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60%에 육박합니다. 이에 따라 이상 반응 의심 신고도 늘고 있지만 보상이 결정된 것은 2,030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망은 2건, 중증 이상 반응은 5건만 인정됐습니다. 조만간 구성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러한 보상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갑니다. 앞서 정부는 월경장애를 이상 반응에 추가하고 앞으로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일상회복위원회는 오는 수요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얼마 전 스타벅스 직원들이 잦은 행사와 기념품 판매로 경무에 시달린다며 트럭 시위에 나섰죠. 창립 이후 처음으로 시위에 나선 스타벅스 직원들에게 민주노총이 지원하겠다면서 노조 결성을 권유했는데 스타벅스 시위대 측은 트럭 시위를 이용하지도 변질시키지도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울 도심 곳곳에 스타벅스 직원들의 시위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과도한 행사 자제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겁니다. 최근에 그 출시 빈도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시 스타벅스 직원들이 이런 트럭 시위를 예고하자 민주노총은 환영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이와 함께
시위에 이어 노조를 결성할 것을 권한다면서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시위대 측은 민주노총은 교섭을 시도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시위대 측은 이어 트럭 시위는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다며 당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이용하지 말라, 변질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 측은 시위 등 논란이 일자 예정됐던 판촉 행사를 연기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꽃게철을 맞아 서해오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입니다. 그래서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섰는데 중국 어선 8척이 적발되고 2척은 납포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해경대원이 중국 어선을 향해 깃발을 흔들며 멈출 것을 지시합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소총도 남서방 88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50톤급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배 안에는 중국인 승선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측 해역에 몰래 들어와 쌍끌이 방식으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인근에 있던 중국어선 6척은 퇴거 조치했습니다. 선원들이 한 척에 4명씩 타고 있었는데 조업을 하던 중에 도주하려고 하던 상황에서 저희가 올라타서 크게 저항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공장 밀집 지역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시화단지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에 있던 3명이 대피했습니다. 큰 거는 잡았는데요. 아직 완전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요.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제주 용담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20대 남성이 고립됐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수십, 수백 채 빌라에 갭 투기를 했다가 자금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악질 임대인이 13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깡통 전세에 당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젊은 세입자 2030 세대였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 신혼부부가 지난해 구한 첫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집주인이 수백 채의 갭 투자를 하며 이미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어 경매를 거쳐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깡통 전세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올해 8월까지 129명으로 피해액은 4,200억 원이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깡통 전세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에서 30대 청년 세입자라는 점.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 등의 청년 세입자들의 피해가 집중됐는데 시장 가격 파악이 어려운 빌라가 밀집한 탓입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조차 못해 통계에서 빠진 사각지대도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값과 갭 차이가 좁아져서 이런 데는 나타나는 겁니다. 전세값 급등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한 갭 투자 거래는 올해 들어 전체 주택 거래의 40%를 넘어섰고 이 중 12.4%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상황.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면서 이번 연말 사상 초유의 대출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대출 옥죄기로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 위기를 맞는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걱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이정현 기자가 전례 없는 대출 옥죄기에 맞췄습니다. 이달 입주가 시작되는 하남시 가밀지구의 한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은행 대출 기준이 감정가에서 분양가로 바뀌고 제2금융권 융통까지 여의치 않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선착순이 돼버린 거예요. 3년 전부터 청약이 당첨되고 계속 준비를 해왔거든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경우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자금 계획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잔금 대출이 되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이 큰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의무 거주 기간 안에 입주를 하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대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규제에 따라 시중은행이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옥죄기 시작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로 해당되는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대출의 문턱까지 급격하게 높아진 겁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엔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게 됐다는 호소의 글이 잇따릅니다.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5%를 넘어간 가운데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된 토스뱅크 역시 한도의 60%가 소진돼 대출 셧다운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5에서 6%는 어쨌든 간에 맞아야 되니까 뭐라든지 해야 되고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검토 및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6.9가 집단 대출도 막고 전세자금 대출도 막아야지 달성 가능한 목표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 네, 저희들은 그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좀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달 중 고강도 규제까지 추가로 나올 예정이어서 애꿎은 무주택자와 대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거란 불안감이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그동안 IT 대기업들은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본사가 위치한 국가나 조세 회피처에만 냈었죠. 앞으로는 수익을 올린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도입됩니다. 우리나라 1호 대상은 삼성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OECD는 136개 나라가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es géants du numérique vont payer leur juste part d'impôts dans les pays dont la France, dans lequel ils font des profits. 대상은 연매출 약 27조 원, 이익률 10%가 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국에 나눠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다른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수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서 또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 또 세금을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도 큰 부담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합의안이 이달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면 디지털세는 2023년부터 발효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전북 부안의 곰소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쓴맛이 덜하기로 유명합니다. 바닷물을 햇볕에 말리는 전통 방식을 70년간 고수한 덕분인데요.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도 지정됐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 명맥이 끊길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육지 한가운데 바둑판 모양의 염전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닷물을 가둬놓은 곳곳에는 하얀 빛깔의 소금 알갱이가 떠다닙니다. 이곳에서는 바닷물을 햇볕에 노출시켜 소금을 만드는 전통 방식을 70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수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아 쓴맛이 덜한 게 특징입니다. 약 80여 종의 미네랄이 들어있고 그래서 정제염이랑은 약간 맛도 다르고 음식을 했을 때 아무래도 감칠맛도 나고. 생산된 소금은 곧바로 새우젓, 창란젓 등 곰소 젓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소금 그 입자들이 많이 굵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작지도 않고 또 이제 염장도 잘 되고 골고루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품질로 곰소 천일염업은 지난달 9일 국가 중요어업유산 10호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손이 모자라 대가 끊길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하려고 기피를 해요. 근데 지금은 기계화가 많이 돼가지고 할 만한데도 할 사람이 없어요. 부안군은 국가 중요어업유산 지정을 계기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우리 시도지사격인 도시당 책임 비서들에게 옥수수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엔 김정은 테이블에 수수한 옥수수 모양의 이 장식이 올려진 모습을 북한 TV가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하루 전날인 지난달 8일 노동당 청사에서 열린 경축 행사. 김정은 식탁 위에 이례적으로 수수한 옥수수 모양의 장식이 올라왔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본부 청사 정원에서 성대한 경축위원회가 진행됐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정치 분야 에디터는 트위터에 믿기 힘든 테이블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정보당국의 북한 동향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식량난 해법으로 옥수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 중앙이 지난달 9일 전후로 각 도당 책임비서들을 평양에 불러놓고 옥수수밥 도시락을 들고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도당 책임비서는 우리로 치면 시도지사급입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의 식량난이 대단히 심각함으로써 최고 지도자마저 옥수수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선전하려는 북한의 식량 부족은 올해 100만 톤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형수욕설 발단이 유동규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경선장 앞에서 이재명 후보 욕설 동영상이 나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형수와 욕설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유동규 전 본부장 때문이라는 건가요? 네, 이 후보가 고인이 된 친형 이재선 씨에게 악감정을 갖게 된 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회계사인 이 씨는 성남시청 게시판에 지속적인 민원글을 올렸는데요. 이 씨의 부인이자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 씨는 비공개 처리된 당시 민원글에 대장동 결합개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원글을 올리면서 거기서 이제 불화가 가장 크게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2012년 한 2, 3월부터 비판글을 쓴 거예요. 계기가 그것 때문에. 네. 이 씨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낸 돈으로 약 10km 떨어진 신흥동 제1공단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만들겠다는 결합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1공단 부지는 주상복합 개발 계획이 이미 세워진 상태였고 이 안에 약 7,000평의 공원 기부 체납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굳이 이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 이상한 발상이라는 게 이 씨 주장이었습니다. 이재선 씨가 성남시 인사 문제도 지적을 했다면서요? 네, 박인복 씨는 이 씨의 민원글에 유동규 전 본부장 이름도 수차례 언급됐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경력을 밝혀라.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간부도 만나기 어려운 인물이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과도한 권력과 자질을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씨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의 통화에서도 이 같은 부분이 언급됩니다. 이재명 옆에는 그런 사람만 있어요? 협박하고. 근데 문자 보니까 정 사랑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이 씨의 이런 행동을 시정에 대한 개입으로 여겼습니다. 형님 부부가 예를 들면 시정 개입하고 인사 청탁하고 특혜 요구하고. 야권에선 이재선 씨 민원의 중심에 대장동 개발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었고 악감정이 쌓임이 벌어진 형제 간 싸움이 결국 형수와의 통화에서 욕설 논란까지 이어지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형수 욕설 발단이 유동규의 느낌표는 최순실 막으려던 박지만으로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 얘기네요. 네, 박지만 씨는 누나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이야기만 나오면 최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다 누나와의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기도 했었죠. 진중권 전 교수는 형의 지적이 맞았던 것이라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당시 이 씨의 비판을 조금 열린 자세로 받아들였다면 형제가 소원해질 일도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될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최재형을 잡아라입니다. 네, 최재형 후보 정치권에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되지는 못했어요. 네, 최 전 후보는 윤석열 대안으로 불리면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월성 원전 감사에서 보여준 뚝심과 미담제족이란 이미지가 최대 강점이었는데 출마 선언 때부터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캠프 운영에서도 정치 초보 티를 벗지 못했습니다. 최재형 다움을 강조했지만 최재형 다움이 뭔지를 보여주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양강 후보들이 최재형 후보의 영입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까? 네, 윤석열 캠프 측 관계자는 영입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를 전해왔고요. 홍준표 후보 측은 최재형 전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김용판 의원이 홍 후보 지지로 돌아선 것을 언급하면서 역시 최 전 후보 영입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 전 후보가 최근 캠프 일정을 수행하다 다친 자원봉사자에게 치료비를 주려다가 선거법 때문에 여의치 않자 식사를 대접하며 위로해줬다는 알려지지 않은 미담도 들었는데요. 이런 따뜻한 보수의 이미지가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모두에게 보완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개혁을 위해서 감사원장을 마치고 그 비전에 대해서 좀 오히려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신 분이다. 이 판은 하이에나 판이에요. 저도 26년 있으면은 그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설마 최재형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정치를 그만두지는 않겠죠. 그렇다는 전제 아래 최재형 후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경선 탈락 직후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심이 서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듯한데요. 네. 최 전 후보 측근에게 물어봤더니 참모들은 윤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다만 윤 후보가 예를 갖춰 모시는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그 다른 탈락 후보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바른 정당을 함께했던 하태경 전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만 하 전 후보가 갖고 있는 2030 세대의 지지층 흡수를 윤석열 후보가 노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 전 후보 역시 대선 후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 이 지지율이 더 나오는 후보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선 조작을 주장하는 황교안 전 후보는 다들 영입을 꺼리는 분위기고요. 안상수 전 후보는 홍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 남은 한 달 동안 이 4강 후보와 탈락 후보들 사이의 합종 연행이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최재형을 잡아라의 느낌표는 깐부는 없다로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인기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단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동네에서 구슬과 딱지 등 놀이 자산을 공유하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탈락한 최 후보가 아무 조건 없이 갖고 있는 정치 자산을 특정 후보에게 모두 내주진 않을 겁니다. 최 후보의 종로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 행보에 맞는 조건을 누가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태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영남 지역으로도 저녁 동안 차차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영동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은 모레 낮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는 영동 남부와 충청 남부, 남부지방과 제주에 20에서 60mm, 수도권과 충청 북부, 그 밖에 강원 지역에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2도, 청주 14도로 출발을 하겠고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 대전 18도, 대구가 17도로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 외출하실 때 겉옷 하나씩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 TV조선은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 오피스텔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지난 4일 검찰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보도가 오보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유 씨가 던진 이 휴대폰을 엊그제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CCTV를 확인해서였다고 합니다. 휴대폰의 증거 가치를 떠나 속으로 헛웃음이 났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 설마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 설마가 의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